언니, 엄마 도장도 훔쳤죠? 훔쳤다고? 당당히 가져간 거야. 서류에 몰래 도장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고발할 거야? 엄마께 다 말할 거예요. 야, 너 정말 그러면 엄마 죽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뭐라고? 다 들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니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하더군요. 붉은 노을빛이 병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서 하얀 벽면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을 꼭 붙들고 계시면서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은 이미 마르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사진첩을 넘기시는 모습은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 사진첩은 언제부터 어머니 곁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어요. 표지는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큰딸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큰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탓인지 아직도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으신 채로 사진첩 한 귀퉁이를 쓰다듬으시더군요. 그 사진첩 속에는 두 딸이 어릴 때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색이 바래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너희들 어린 때 사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어요.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동네 사진관까지 걸어가서 찍었는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한 장밖에 못 찍었지. 사진사 아저씨가 불쌍하게 여겨서 한 장 더 찍어주신 적도 있었는데 큰딸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컸는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진첩을 넘기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 키우려고 논밭을 몇 번을 팔고 몇 번을 빌렸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애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학까지 보내야 했고 작은애는 그냥 착하기만 했는데도 뒷바라지를 해줘야 했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 어머니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큰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밭 한 떼기 팔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 밭은 내 할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땅이었는데 하지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딸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있었죠. 작은 딸의 차림새는 큰 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수수한 카디건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순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엄마, 물 한 잔 드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작은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큰 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지만 늘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작은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연락받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도 작은 딸이었습니다. 큰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큰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은딸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지더군요. 언니는 평소에도 말을 잘하지. 작은딸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엄마한테 예쁜 말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언니는 언제나 엄마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잘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머니는 큰딸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도 작은딸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고생이 많구나. 내가 늘 내 곁에서 챙겨주니까 엄마가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어. 병원비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약값도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딸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큰딸이 서울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큰 회사에 다니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반면에 작은딸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어머니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냥 어머니 농사일을 도우면서 살아왔죠. 큰애는 정말 대단해. 서울에서 그렇게 큰 회사 다니면서도 엄마 걱정을 이렇게 해주고 어머니가 큰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작은딸의 가슴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도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작은딸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베개도 다시 편하게 해드리고 물컵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아드렸죠. 온도계도 확인해보고 어머니가 드실 약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큰딸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엄마, 제가 휴가를 더 내서 며칠 더 있을까요? 큰딸이 어머니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미뤄두고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걱정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큰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작은 애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 내일이 더 중요해. 그 순간 작은딸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은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존재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큰딸은 특별한 존재이고 자신은 그냥 늘 거기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병실에 형광등 조명이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첩을 덮으시면서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 너희들이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큰딸과 작은딸은 각각 어머니 양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동시에 회사 일 걱정도 하고 있었어요. 작은딸은 늘 그랬듯이 묵묵히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가셨고 두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달빛이 흘러들어와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가끔씩 들려왔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틀이 지나고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상태를 확인해 주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많이 피곤해 하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셨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작은 딸이 미음 한 그릇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더니 손사래를 치시며 그만 드시겠다고 하셨죠. 입맛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큰딸은 그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죽이라도 사올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작은 딸은 어머니 옆에서 젖은 수건으로 손과 얼굴을 닦아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입맛 돌아오시면 그때 드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베개를 다시 정리해드리고 이불도 더 편하게 덮어드렸어요. 오후가 되자 병실은 한적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낮잠을 주무시거나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큰딸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고 작은 딸은 어머니 곁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애야. 어머니가 작은 딸을 부르셨어요.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인지 아니?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데. 작은 딸은 뜨개질 하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곁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작은 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젊었을 때는 결혼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어머니 홀로 농사 지으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큰애는 일이라도 잘 되니까 그렇다지만 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머니의 말에는 작은 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작은 딸에게는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큰딸이 병실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딸은 어머니께 물을 드리려고 물컵을 채우러 나갔다가 무심코 언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했어요. 응, 알겠어.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엔 절대 말 못해. 큰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딸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얘기 끝났잖아. 작은 년한텐 조금만 떼주면 돼. 어차피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큰딸의 말에 작은 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언니가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채업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이번 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집이라도 확실히 해놔야 한다고. 큰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딸의 손에 쥔 물컵이 덜덜 떨리며 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엔? 사채업자?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앞에서 효녀 행세를 하던 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이미 알아봤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어. 어차피 작은 애는 시집도 못 갔으니까 어디서 살든 상관없잖아. 큰딸의 말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작은 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언니가 어머니 모르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하던 언니가 실제로는 사채까지 쓰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엄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엄마가 충격받으시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하자. 진명에 이전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큰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렸어요.
작은 딸은 물컵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언니를 믿고 엄마 병간호도 나 혼자 하면서 언니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큰딸의 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응, 내가 법적으로도 다 알아봤어. 큰딸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고 작은애는 어차피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어디든 갈 데가 있을 거야. 그 순간 작은 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언니의 진짜 속마음이 어땠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언니에게 다가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참았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작은 딸은 이미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들어오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작은 애야, 물은 안 가져와? 큰딸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까 그 전화통화는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작은 딸은 물컵을 건네주면서도 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시고 여전히 사진첩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겨 계셨어요. 너희들 어릴 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언니가 동생 챙기고 동생이 언니 따라다니고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딸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언니를 따르고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아니, 언니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큰딸은 어머니 곁에서 자연스럽게 효녀 연기를 계속했고 작은 딸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예전처럼 순진하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딸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언니의 그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엔 절대 말 못해.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작은 딸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작은 딸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언니가 그렇게 자주 전화하는 게 회사 일만은 아니었던 거야. 사채업자라니.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진 거야?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었다니. 찬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작은 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말만 믿고 언니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언니는 자신을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큰딸의 잠꼬대 소리만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작은 딸은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언니가 서울로 올라간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했죠.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내려왔고 어머니께 용돈도 꽤 많이 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 동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명절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전화도 자주 받으러 나가곤 했고 가끔 얼굴이 어두워지는 때도 있었죠. 그래도 작은 딸은 언니가 바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가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그것도 엄마 모르게. 작은 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5시가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어머니의 체온과 혈압을 재었어요.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고 큰딸도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딸만 혼자 깨어서 복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큰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시는 것 같던데요. 마치 어젯밤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작은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언니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효녀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이중인격도 이런 이중인격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어요. 큰애야, 회사 일은 괜찮니?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사람일수록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큰딸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아요.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며칠 정도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엄마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큰딸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감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딸은 어머니께 아침 약을 드리면서 언니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작은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정상입니다. 이대로 계속 회복되시면 며칠 후에는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큰딸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셨나 봐요. 저희 가족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딸은 그 미소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언니에게는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계획을 실행하기에 더 좋은 상황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큰딸이 또다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작은 딸은 이번에는 일부러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쪽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서 확실히 들어보기로 했어요. 응,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 의사가 며칠 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큰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처리해야 해. 엄마가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시간이 많지 않아. 작은 딸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미 연락했고 집 시세도 알아봤어. 생각보다 값이 잘 나올 것 같아. 그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 돈이면 사채 갚고도 제법 남을 거야. 그 순간 작은 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어머니 집을 팔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집을, 작은 딸도 태어나서 자라온 그 집을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말이에요. 작은 애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 애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가만히 있을까?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큰딸이 한숨을 내쉬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미리 말할 필요 없어. 어차피 그 애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거든. 큰딸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고 작은 애는 나중에 알아서 할 거야.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 큰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딸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피했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는 왜 늘 이렇게 당하기만 했을까? 어릴 때부터 언니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고 나는 그냥 착하다는 소리만 들었어. 언니는 서울 가서 성공했다고 하고 나는 집에 남아서 엄마 농사일만 도왔어.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작은 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자신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딸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를 지켜야 해. 우리 집을 지켜야 해. 언니의 계획을 막아야 해. 병실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큰딸은 아직 전화 중인 것 같았고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딸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언니한테 속지 않을게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딸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작은 딸에게는 그 표정이 악마의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작은 딸도 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실 준비 됐어요? 큰딸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은 그 상냥함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작은 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그 가면, 같은 미소와 가짜 연기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거의 드시지 않으시자 큰딸이 또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기력이 떨어지시면 회복이 늦어져요. 제가 맛있는 죽이라도 사올까요? 큰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것처럼 들렸지만 작은 딸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아니야, 괜찮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 어머니께서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작은 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복도에서 얘기 좀 할까요? 그 말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큰딸은 작은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 큰딸이 어머니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작은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얘기해요. 지금 당장. 작은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두 딸을 번갈아 보셨어요. 복도로 나온 두 자매는 다른 환자들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한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큰딸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작은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더 이상 엄마 앞에서 연기하지 마세요. 언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큰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기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작은딸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언니가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사채업자 얘기도 엄마 집 팔겠다는 얘기도. 작은딸의 말에 큰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엔 말 못한다고 했죠? 나한텐 조금만 떼주면 된다고도 했고요. 큰딸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곧 얼굴을 차갑게 굳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들었으면 들었다고 해. 그래서 어쩔 건데?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언니, 엄마 목숨 가지고 흥정하는 거잖아. 작은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목소리 좀 낮춰. 큰딸이 주위를 둘러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현실을 좀 봐. 내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얼마나 쫓기고 있는지 알아? 이번 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작은딸은 언니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엄마 집을 팔 이유가 돼요? 그것도 엄마 모르게. 언니 혼자 빚진 거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해요? 내가 공부해서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내 몫이 커야지. 큰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넌 뭘 했어? 고향에서 엄마 농사일이나 도우면서 살았잖아. 그런 내가 무슨 권리로 집을 요구하는 거야? 엄마 병간호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죠? 작은딸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언니는 뭘 했는데요? 서울에서 돈 벌겠다고 올라가서 사채까지 쓰면서 망쳐놓고 이제 엄마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큰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가 곧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내가 실패했어. 사업도 망하고 투자도 실패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적어도 나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어. 엄마 속이면서요? 작은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변명할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병실 복도의 공기는 찢어질 듯 무거워졌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큰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법적으로 큰딸인 내가 우선 상속권을 갖는 거 알고 있지? 너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어디든 갈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언니가 법을 내세우는군요. 작은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엄마께 다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언니가 사채에 쫓기고 있다는 것도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도. 큰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엄마가 충격받으시면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그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언니가 걱정할 일이에요.
작은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가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엄마 걱정한다고 해요? 진짜 엄마를 걱정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겠죠. 그때 병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어디 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두 자매는 서로를 쏘아보다가 어쩔 수 없이 병실로 들어가야 했어요. 병실에 들어간 두 딸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큰 딸은 어색하게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작은 딸은 아예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큰딸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병원 생활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작은 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큰딸이 또다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이번에는 작은 딸도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곁에 앉아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작은 애야. 어머니가 작은 딸을 부르셨어요. 언니랑 무슨 일 있었니? 둘 다 표정이 이상해. 작은 딸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작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언니를 얼마나 믿으세요? 어머니는 그 질문에 당황스러워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믿지. 큰애는 내가 키운 딸인데. 어머니의 말에 작은 딸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어머니의 믿음을 깨뜨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큰딸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더욱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 내용이 좋지 않았나 보더군요. 작은 딸과 눈이 마주쳤을 때 큰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병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큰딸은 계속해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작은 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작은 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엄마께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에 큰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께 할 말이 있어요. 작은 딸의 말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딸은 재빨리 일어서더니 작은 딸을 제지하려고 했어요. 작은 애야, 엄마가 아직 많이 약하신데 괜한 걱정 끼치지 말자. 큰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해요. 작은 딸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언니가 서울에서.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엄마. 두 딸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은 심장 부근을 꾹 눌러 잡고 계셨어요. 큰딸이 재빨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님, 응급 상황이에요. 작은 딸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맥박이 너무 빨라요. 혈압도 급상승하셨고요. 의사 선생님, 급히 불러드릴게요. 병실은 순식간에 응급실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어머니를 진찰하셨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일단 안정제를 놓고 산소 공급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두 딸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환자분이 심한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두 딸에게 물어봤어요. 큰딸과 작은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의 말다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안정제를 맞으신 후에야 조금 진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간 상태예요. 스트레스나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어떤 충격적인 얘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작은 딸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다가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큰딸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깊게 잠드셨어요. 두 딸은 각각 어머니 양쪽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쌌어요. 새벽 2시쯤 작은 딸이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엄마가 이렇게 되실 줄 알았다면.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큰딸이 또다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 보였어요. 미안해, 시간을 더 달라고 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어. 큰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알겠어.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 작은딸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니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있는 걸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으셨고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어제보다는 많이 안정되셨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당부 말씀에 두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딸이 어머니께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력을 회복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더니 피곤하다며 다시 누우셨어요. 미안하다. 어제 갑자기 그래서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작은 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참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큰딸이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작은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은애야, 어제 언니한테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였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작은 딸은 어머니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작은 딸이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서울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작은 딸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랬구나. 큰애가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거겠지. 그래도 우리 큰딸이 워낙 똑똑하니까 잘 헤쳐나갈 거야. 작은 딸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큰딸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깨뜨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셨어요. 내 도장이 어디 갔지? 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시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작은 딸도 함께 찾아봤지만 도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서랍을 뒤지시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병원에 올 때 분명히 가져왔는데 중요한 서류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어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작은 딸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큰딸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큰딸이 밝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내 도장이 없어졌어. 서랍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그 말을 들은 큰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혹시 간병인이 청소하다가 다른 곳에 둔 건 아닐까요? 다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큰딸의 말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언니가 어머니 도장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밤늦게 어머니가 잠드신 후 작은 딸은 큰딸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언니, 혹시 엄마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큰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하지만 큰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작은 딸은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 설마 엄마 모르게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니죠?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큰딸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아? 하지만 그 화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작은 딸은 우연히 큰딸의 가방에서 어머니의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이 열려 있어서 보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작은 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가 정말로 어머니 몰래 도장을 가져간 거였어요. 대체 무슨 일에 쓰려고 했을까요? 집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건 아닐까요? 작은 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딸은 언니의 가방에서 어머니 도장을 발견한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언니가 정말로 어머니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놨어요. 큰딸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작은 딸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큰딸이 작은 딸을 보며 물어봤어요. 작은 딸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제 심장 발작을 겪으신 후로 더욱 약해 보이셨습니다. 작은 딸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런 상태의 어머니를 두고 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큰딸이 또다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작은 딸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언니의 가방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가방 안을 조심스럽게 뒤져보니 도장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 집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대출 신청서까지. 작은 딸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언니가 정말로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의 명의를 큰딸로 바꾸는 서류도 있었어요. 어머니 도장이 이미 찍힌 서류들도 몇 장 보였습니다. 작은 딸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언니가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틈을 타서 도장을 찍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어. 도장도 받아뒀고,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작은 딸은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큰딸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작은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니의 그 태연한 모습이 더욱 가증스러웠습니다. 엄마 상태는 어때? 큰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작은 딸에게는 그 걱정도 가짜로 보였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언니, 작은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복도에서 얘기 좀 해요. 큰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 나왔어요. 복도로 나온 작은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큰딸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모른다고. 하지만 작은 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언니 가방에 있는 거 다 봤어요. 도장도 서류들도. 큰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내 가방을 뒤졌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의식을 잃으셨을 때 도장 찍은 거예요? 작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큰딸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너는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사채업자들이 이번 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어머니를 속이고 도장을 훔칠 이유가 돼요? 작은 딸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병실에서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두 딸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큰딸이 재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며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들 또 싸웠니?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리던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예리했어요.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큰딸이 먼저 대답했어요. 그냥 병원 생활이 답답해서 그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서랍을 열어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 유언장이 어디 갔지? 어머니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두 딸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작은 딸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써놓으셨다는 말인가요? 큰딸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응, 예전에 써놓은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서랍을 뒤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어디 갔을까? 작은 딸은 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설마 유언장도 숨긴 건 아닐까요? 큰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엄마, 유언장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 하지만 작은 딸은 어머니가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오후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맥박도 정상이에요. 다행히 어머니의 건강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딸이 또다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작은 딸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로 유언장을 써놓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작은 딸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응, 써놓긴 했어. 하지만 지금은 찾을 수가 없네. 그러시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그 유언장에서 집은 누구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딸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피곤해. 어머니가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딸은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큰딸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전화 내용이 좋지 않았나 보더군요. 작은 딸과 눈이 마주쳤을 때 큰딸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딸은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침대 옆 서랍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유언장이 숨겨진 곳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써 있었어요. 작은 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찾으시던 그것일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작은 딸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써놓으신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작은 딸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그 내용은 작은 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작은 딸에게 집과 땅을 물려준다. 큰 딸은 이미 많이 가졌으니 더는 바라지 말라. 작은 딸아,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을 엄마는 알고 있단다. 작은 딸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니만 편애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유언장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딸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작은 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나를 돌봐주었으니 이제는 작은 딸이 행복할 차례다. 작은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희생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언니만 아끼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작은 딸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큰딸이 들어왔어요. 뭘 하고 있어? 큰딸이 작은 딸의 손에 있는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야? 작은 딸은 재빨리 유언장을 숨기려고 했지만 큰딸이 더 빨랐어요. 그거 내놔. 큰딸이 작은 딸에게서 봉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두 자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안 돼. 이건 엄마가 쓰신 거야. 작은 딸이 봉투를 꼭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큰딸은 더욱 격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내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소리에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굴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두 딸의 싸움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큰딸이 마침내 봉투를 빼앗아서 열어봤어요. 유언장 내용을 읽은 큰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내가 써놓은 거야. 오래전에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작성해서 공증도 받아뒀어. 큰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큰딸인데 왜 작은애한테만? 큰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많이 가졌잖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작은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 엄마,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큰딸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빚도 많이 졌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고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사채? 큰애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도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언니가 엄마 도장도 몰래 가져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엄마 모르게 서류도 다 준비해 놨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기가 막히셨어요. 큰애야,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고요. 엄마만 조금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내가 나를 속인 거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큰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 목숨 가지고 흥정을 했단 말이야? 작은 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 못한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라고?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병실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큰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시며 큰딸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줄은 몰랐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큰딸이 울면서 애원했어요. 저도 처음엔 성공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사기도 당하고 투자도 실패하고 그렇다고 내가 나를 속여도 된다는 거야? 어머니가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작은애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돌봐줬는데 넌 나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어. 작은 딸은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니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언니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엄마, 작은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큰애야. 어머니가 큰딸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을 안겨줬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큰딸은 계속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나를 배신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작은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작은 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딸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언니가 이런 식으로 굴면서 너만 피해를 봤구나. 어머니의 말에 작은 딸도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또 아파.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두 딸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큰 딸이 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고 작은 딸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와서 어머니를 응급처치했어요. 또 심장 발작 증세예요. 의사 선생님, 급히 불러주세요. 병실은 다시 응급실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어머니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싸움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라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두 딸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큰 딸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작은 딸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엔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딸은 더욱 절망했어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큰 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작은 딸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언니를 너무 몰아세웠나 봐. 이제 와서 서로를 원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밤새 두 딸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로 있었고 간간히 힘들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의료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며 상태를 확인했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어요. 새벽 5시쯤 어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두 딸을 바라보시며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가까이 와. 두 딸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두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기력을 아끼세요. 작은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분명했어요. 큰애야, 너를 너무 야단쳤구나. 내가 힘들었을 텐데. 큰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어머니가 큰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잖니. 엄마가 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작은 딸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애야, 너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게 해서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작은 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회복되시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은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유언장은 다시 쓸게. 그러시면서 큰 딸을 바라보셨어요. 큰애야, 이번 일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엄마. 큰 딸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정말 반성하고 살게요. 어머니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마지막 힘을 내어 말씀하셨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는 잠에 잤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어요. 시간은 오전 6시 20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고 두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머니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두 자매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작은애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작은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유언장대로 집은 내가 가져. 큰딸이 말했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대신에 나는 사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게. 아니에요, 언니. 작은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둘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큰딸은 그 말에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작은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자매잖아요. 엄마가 그러셨듯이. 일주일 후 두 자매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 집과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큰딸은 자신의 몫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언니, 서울로 다시 올라가세요? 작은딸이 물어봤어요. 큰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제 고향에서 살려고 해. 서울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럼 우리 같이 살까요? 작은딸이 제안했어요. 집이 크니까 둘이 살기에 충분해요. 큰딸은 그 말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두 자매는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큰딸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 작은딸은 농사를 지으며 언니를 도왔어요. 어느 저녁 두 자매는 마당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작은딸이 말했어요. 정말 그럴 거야. 큰딸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 이제 정말 사이좋게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앞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위로처럼 들려왔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언니, 작은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큰딸이 작은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번에는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두 자매는 매일 어머니 영정 앞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는 용서하고 앞으로는 진짜 자매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작은딸은 이제 더 이상 언니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큰딸도 허영과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두 자매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게요. 감나무 아래에서 두 자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